지금 화면은 잘 보이시죠? PPT 잘 보이시죠? 네. 원래는 저도 판서를 하면서 썼는데 판서가 그렇게 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계속 적어가면서 쓰면, 설명을 드리면, 판서를 하는 목적은 수험생분들이 알아보기 좋도록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잘 쓴다고 생각하고 써도 글씨를 잘 못 읽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쓰다 보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PPT를 미리 다 준비를 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잠깐만 이쪽 보세요. 10분 동안 많이 날아갔죠? 10분 동안.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띵 하는 순간 이미 또 한 반은 사라져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LTV 규제, DTI 규제, DSR 규제. 상업용 부동산에 있어서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또 대출 금액을 계산하는 내용. 그 부분에 다 뭐 하게 돼 있다? 대출 금액을 나누기 저당 상수하게 돼 있는데 딱 하나 뭐만? 가치 기준만 가치에 곱하면 그냥 바로 대출 금액이 튀어나온다. 이것만 기억해 두면 되죠. 그래서 가치 기준엔 가치를 곱하고 소득 기준엔 소득을 곱하면 된다. DTI는 DSR과 차이가 이자만 빼는지 원리금을 둘 다 빼는지의 차이인데 이자만 빼는 게 뭐다? DTI다. 이렇게 기억하면 끝난다고 그랬죠. 됐나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끝나요. 충분히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상업용 부동산 내용이 나오면 시옷. 소나무가 나온다, 향나무가 나온다, 잣나무가 나온다. 소나무 나줘. 소득 찾고 나누기 부채 감당률을 죽어라 찾아서 나눠버리면 끝난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균형점의 이동의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균형점의 이동. 균형점 이동이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는 문제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부터 들어가 봅니다. 자, 1번 보세요. 얘는 계산 문제의 탈을 쓴 이론 문제입니다. 이론 문제. 다음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찾아보래요. 자, 균형의 정의. 균형은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균형이죠? 수요와 공급이 같은 상태라고 대답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수요와 공급은 같을 수가 없어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그게 균형이다? 맞죠? 그럼 지금 수요량과 공급량 깔아주고 제곱미터당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쫙 줬네요. 그러면 이때 균형 임대료와 균형 거래량을 찾는 방법은 뭐와 뭐가 같은 걸 찾으면 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걸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게 뭐죠? 80, 80?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 6. 이게 살짝 아래로 내려갔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으로. 그러니까 균형 임대료는 얼마고? 6만 원이고 균형 거래량은 80이다? 맞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균형이 뭐냐 그러면 균형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균형이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그게 균형이다. 그 내용이죠. 근데 균형이 깨지면 가격이 변하고 거래량이 변할 수 있죠. 기본 개념이.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두 번째. 상가의 수요 함수가 QD는 1000-P. 자, 잠깐만 잘 보세요. 함수가 나오는 순간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기분이 급 나빠지죠. 마음이 상해.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은 거죠. 그래서 기본은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를 주면 우리는 뭐와 뭐가 같은 게 균형이니까 수요량과 QD와 공급량 QS가 같은 게 균형이니까 그 둘을 갖게 놓고 풀면 1000-P와 뭐를? P-600을 갖게 놓고 푸는 거다. 맞나요? 그럼 미지수가 하나니까 이 항을 왔다 갔다 해보면 P에 대한 식으로 정리가 돼서 P값이 나온다. 그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 문제를 정리해보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분리수거를 할 거야. 뭘 한다고요? 분리수거. 분리수거는 뭐나요? 깡통이 있고 플라스틱이 있으면 그거를 깡통끼리, 플라스틱끼리 따로따로 모으는 게 분리수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분리수거를 해보면 P끼리, 숫자끼리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이제 구하는데 분리수거할 때 포인트는 여기 잘 보세요.
수요 함수는 우리가 다 공부했던 내용인 거예요. 수요의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비례해요, 반비례요? 수요의 법칙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실 수 있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P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공급의 법칙은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해요, 반비례야? 비례죠.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부호가 플러스. 그래서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의 그 부호가 반대로 붙어 있으면 그 문제는 미친 문제예요. 성립이 불가능한 문제라고. 그럼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잘 보세요. 얘는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하나의 식은 얘는 플러스가 붙어 있단 말이에요. P에. 그럼 얘를 둘을 같은 방향으로 넘기면 마이너스가 떼어지고 플러스로 변해서 더하게 돼 있어요. 예, 좌변과 우변에 마이너스 플러스라면 마이너스가 넘어가서 플러스로 돼서 더해지는 거지. 그래서 P끼리 모을 때에는 무조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하는 거예요. 뭘 떼어내고 더하면 된다?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그냥 숫자끼리만 더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P죠. 1P잖아, 1P. 마이너스 1P인데 P 앞에 생략된 건 1이죠, 1. 근데 그냥 마이너스가 띄어지니까 얘는 1P. 그럼 얘도 1P. 그럼 둘을 더하면 몇 P? 아까 공부한 내용에 의하면 쌍P죠. 재미가 없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무리수를 던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얘가 2P에 2P. 그래 놓고 숫자를 이제 따지면 되는데 숫자는 무조건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주면 돼요. 뭔 숫자에서 뭔 숫자를 뺀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그럼 1000과 마이너스 600 중에 뭐가 더 커요? 1000이 더 크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1100이어도 1000이 더 큰 거네요? 아니, 여기가 100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100이 나왔다면 1000과 마이너스 1100 중에 뭐가 더 큰 거예요? 숫자가 큰 건? 1000 플러스가 더 큰 거잖아요. 0 기준. 플러스는 이쪽 오른쪽에 있고 마이너스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기 비교할 때 오른쪽에 있는 애가 더 큰 거잖아. 다 알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러면 얘 1000이고 1000. 얘는 마이너스 600이니까 큰 숫자는 지금 1000이죠? 1000에서 작은 숫자를 빼야 돼요. 맞죠? 빼는 거야. 작은 숫자를. 마이너스 600을.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인가요? 그럼 마이너스면 플러스야? 그럼 얼마죠? 400이에요? 1600이야? 1600이라는 것만 안 헷갈리고 이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결국은 분리수거 끝난 게 2P는 1600이에요. 분리수거를 어떻게 한 거냐면 실은 이 식을 이렇게 놓고 이항을 해야 되는데 다시 적어야 되는데 그 식을 적을 시간을 줄여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안 헷갈리기 위해서 분리수거로 그냥 들어가는 거야. P끼리 더하는데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하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면 돼요. 근데 작은 숫자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뀐다만 기억하면 끝난다고. 그래서 지금 이 P는 1600이 나온 거죠? 그럼 P는 얼마? 800. 그러니까 균형 가격이 800이네요. 맞아요. 균형 가격 800을 구했죠. 오케이. 그럼 이때 균형 거래량을 물어보면 어떻게 들어가면 돼요? 자, 800을 P 대신에 대입시키면 된다. 그럼 이쪽에 대입시키면 얼마? 1000에서 800 빼면 200. 그럼 균형 거래량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거니까 이쪽에 대입시켜도 공급량도 200이 나와야 되겠네요. 800을 대입시켜 볼까요? 800 마이너스 600은 200. 네. 자, 따라해 보세요. P를 대입시키면 양이 나온다. 그렇죠? 균형을 집어넣으면 균형이 튀어나와야 돼요. 균형 가격을 집어넣었을 때 량이 균형 거래량인 거죠. 지금 그 얘기. 그럼 이제 또 하나. 자, 이 문제가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보셔야 돼요. 3번. 상가의 수요함수는 P는 1000-QD. 공급함수는 P는 600 플러스 QS 이렇게 문제를 줬네요. 아까는 QD와 QS에 관한 식이었죠. QD는 QS는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P는 이렇게 줬다고.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똑같은 방법으로 푸는 거예요. 자, 무슨 수거한다? 분리수거를 하는 거예요. 분리수거를. 그럼 이제 분리수거할 때 중요한 건
지금 균형을 구하고 있죠, 우리?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균형일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다, 다르다? 같은 거니까 이때 이 QD, QS가 같은 거네요. 그럼 얘를 QD로 바꾸거나 얘를 QS로 바꿔도 문제는 똑같이 풀리는 거죠.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이 둘을 모아야죠. 아까처럼. 아까 P가 있으니까 P끼리 더한 거지.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지금 QD, QS니까 걔를 마이너스를 떼고 그냥 더해요. 그럼 얘는 얼마? 1QD. 얘도 1QD. 아까 했듯이.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2Q. D를 빼버린 거예요. S도 빼고. 뭔 얘기를 한 거냐면 균형이라는 건 무엇과 무엇이 같은 게 균형이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은 게 균형이에요. 그럼 당연히 균형 가격을 구할 때는 QD나 QS는 분명히 같은 거다. 그러니까 이때 미지수를 얘를 QD로 고쳐서 하나로 만들거나 얘를 QS로 고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라고. 근데 D나 S를 붙여볼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EQ라고 한 거죠. EQ가 왜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그래 놓고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죠. 이제 또 분리수거. 그럼 1000에서 얼마 빼면? 600을 빼면 얼마? 400. 그럼 EQ는 얼마? 400. Q는 얼마? 200이 나왔죠. 200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균형 가격인가요? 균형 거래량이죠. 그러니까 얘 Q를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QD에 집어넣으면 200을 집어넣으면 800? 아까 그 식이거든요, 실은.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800이 나와야 된다? 800 나오나요? 여기다 200 집어넣으면 600 더하면 800이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할만해요? 네. 근데 이거 분명히 구해놓고 200이 있으면, 보기 중에 200이 있으면 200을 쿡 찍고 나오게 돼 있다고. 주의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 다음, 네 번째. 이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어렵게들 생각하시는데 정말 쉬워요. 개별 수요 함수와 그 개별 수요 함수의 이제 유효 수요자가 2배가 됐다, 5배가 됐다, 10배가 됐다, 수요 함수가, 시장 수요 함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게 문제로 나와요. 실제로 나왔었고 한 2번 나왔었어, 2번. 그래서 처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또 근래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또 나올 수 있어. 근데 얘를 푸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정말. 무조건 뭐 하면 되냐면 개별 수요 함수 그리고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해봐라 그러면 새로운 시장 수요량 QM이라고 그랬을 때 얘를 신경 쓰지 말고 다 QM이죠. 다 QM이야, QM이 아니야. 마켓의 M이죠,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 놓고 이때 문제 풀 때 수요의 배수로 지금 수요가 5배가 됐다, 10배가 됐다 이렇게 주죠? 그렇잖아. 그러면 그때 수요량을 나눠주면 돼요. 지금 얘가 수요량인가요? QD가 개별 수요 함수의 수요량이죠. 얘 숫자가 얼마가 붙어 있어, 개수가? 10이 붙어 있죠. 이 앞의 수를 배수로 나눠주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식이 복잡하게 다 변형을 시켜서 한 최소 5줄 이상을 풀어서 결과가 도출되는데 결과가 똑같다고. 무조건 똑같아. 배수로 그냥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유효 수요자가 5배가 됐을 때는 유효 수요가 5배가 됐다면 QD를 10QD를 얼마로 나누면 돼요? 5로 나누면 된다고. 그럼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오죠. 그러면 P는 300 마이너스 2QM이겠네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지금 이 중에 얘 그대로 내버려 두고 다른 건 하나도 안 건든다고. 오로지 뭐만 달라지는 거다? 수요량 부분의 개수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왜 5배로 5로 나눴죠? 얘가 5배니까 지금 수요량 앞에 개수를 5로 나눠주는 거예요. 얘가 2배면 2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5로 나눴더니 얼마가 나왔어? 2가 나왔죠. 그럼 그냥 얘를 P는 300 마이너스 2QM 읽으면 그게 시장 수요 함수란 말이에요. 네. 그럼 몇 번이야 지금? 3번밖에 없죠? 3번. 오케이?
그럼 이제 10배가 됐다면, 만약 10배라면 얘를 얼마로 나눠요? 10으로 나누네요? 그럼 얼마? 1이죠. 그럼 얘는 P는 300-QM. 300-QM.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고민하지 말고, 제발 고민하지 말고. 시장 수요함수 구하는 건 정말 껌이다. 미친 듯이 쉬운 문제예요. P는 어쩌고 저쩌고로 얘로 정확히 P는 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2P다 이러면 계산식 달라져요. 이 앞이 P여야 돼. 1P. 그럼 얘가 2P였으면 2로 나눠줘야지. 이 숫자를 일단. 그래서 이 형태로 만들어 놓고 배수로 나눠주는 거라고. 됐죠? 이 얘기인 거야. 따라해 보세요. 수요의 배수로 수요량을 나눈다. 그럼 20배가 됐다면 20으로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상수를 나누면 안 돼요. 얘들 다 노터치야. 뭐만 건드는 거야? 수요량만 배수로 튕겨진 거니까 수요량만 나눠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5번.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시점에서 T 플러스 1시점으로 변화할 때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하는 이렇게 나왔어요. 분리수거를 해야 돼. 자, 중요한 거. 지금 아파트 공급 함수는 그대로인가요? 그렇죠? 수요 함수가 T시점과 T 플러스 1시점에 변화했어요. 변화했나요? 안 했나요? 변화했죠, 지금. 두 개를 줬잖아. 그럼 우리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을 2번 구해보면 되죠. 네, 분리수거를 2번 하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분리수거 해볼까요? 얘 3P 어떻게 나왔죠? 2P와 마이너스 P니까 마이너스 떼고 더한다? 그럼 더하면 얼마? 3P. 그 다음 얘는 숫자가 900밖에 없다.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를 빼야 되는데 900밖에 없네요. 그럼 3P는 900. 바로 이게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분리수거. 3P가 어떻게 나왔다고요? 2P에 뭘 더했다? 마이너스 1P인데 마이너스를 떼어내고 더한 거죠, 그냥. 사실은 이 둘을 갖게 놓고 풀었을 때 얘가 1로 넘어가서 3P가 된 거잖아. 근데 걔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마이너스를 떼고 그냥 더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오케이? 잠깐만. 지금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뭘 대답을 못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P라고 나왔을 때 이 앞에 개수가 1이 숨어 있는 걸 못 찾는 거야, 지금. P는 1P죠.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1P죠. 마이너스 떼고 더하면 1P잖아. 1. 지금 그 얘기라고. 그래서 3P는 900이죠. 그럼 P는 얼마예요? 300. 그러니까 원래 T시점의 균형 가격이 얼마다? 300이죠. 300. 그럼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구해요? 이 P를 P 대신에 대입시키면 된다? 근데 주의하실 것.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아니, 지금 T시점을 구했으니까 T시점에다 구해야지. T시점에 공급, T시점에 수요함수에 집어넣는 거지 T 플러스 1시점에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걸 구해놓고 여기다 대입시키면 문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300을 대입시키면 이게 얼마가 나와요? 이제 300 집어넣으니까 900-300은 600? 600이죠. 그래서 300에 600이네요. 균형 가격 300, 균형 거래량 600이야, 지금. 그럼 이제 T 플러스 1시점의 수요함수 이 부분과 변화된 걸 따져보면 분리수거. 그럼 2P와 마이너스 P 1P 더하면 몇 P? 3P는 1500. 1500 마이너스 0이니까 1500밖에 없으니까 1500이잖아요. 오케이. 그럼 P는 얼마? 500. 그럼 P 500을 대입시키면 양은 1000.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300에서 500으로 200 상승. 200 상승. 거래량은 600에서 1000으로 400 증가.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2번이죠.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잘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수요함수가 T시점에서 T 플러스 1시점으로 갔을 때 변화했는데 다른 것이 다 똑같나요? QD1은 마이너스 P, QD2는 마이너스 P, 얘 900, 1500이죠.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만 늘었잖아. 이게 수요의 증가예요? 수요의 감소예요? 수요의 증가죠.
수요가 증가하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그것도 대답은 못해? 아니, 제가 항상 할 때 왼수에서 왼손은 수요, 오른손은 공급.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올려서 초과 수요. 가격은 뭐다? 상승. 가격 상승. 그럼 가격은 분명히 상승. 상승 중에 하나를 찾으면 되는 거고. 수요 증가하면 증가, 거래량은 증가.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 중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를 이렇게 못 풀더라도. 네. 그런데 이걸 풀 수 있어야 된다, 못 풀어야 된다?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이제 이쪽.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P는 가격, QD는 수요량, 다른 조건은 동일하대요. 어떤 도시의 이동식 임대택 시장의 수요 함수는 QD는 800-2P, 공급 함수는 P1은 100이랍니다. 중요한 건 공급 함수가 지금 P1은 100이죠. 그러면 이 P 값 대신에 지금 P 값 대신에 그냥 얼마를? 100을 그냥 대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뭐다? 그때 나오는 양이 균형 거래량이 나오겠죠. 지금 뭔 얘기를 한 거냐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 둘 중에 하나가 지금 공급 함수가 P는 100이라고 그냥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식을 넣을 수가 없어. 이 P 대신에 그냥 얼마를 대입시키면 돼? 100을 대입시켰어요. 그럼 2 곱하기 100이니까 얼마? 200. 800에서 200을 빼면 600. 맞죠? 이렇게 계산이 된 거잖아. 이게 바로 뭐다? 균형 거래량? 균형 거래량이죠. 맞아요. 예. 그 다음. 지금 이 내용에서 얘가 지금 안 바뀌어진 상태네요. 얘가 균형 가격의 변화량이 아니라 거래량의 변화량. 좀 수정을 해주세요. 6번 문제에서 P1은 100에서 P2가 300으로 변할 때 균형 가격의 변화량이 아니라 균형 거래량의 변화량으로 좀 고쳐주실래요? 아,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이것만 안 고친 거군요. 절 죽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600을 구했어. 이번에는 P2가 300이래요. 그럼 P2 300을 대입시키면 되겠죠, 이제? 대입시키는 거예요. 똑같은 식에. 그럼 2 곱하기 300은 600. 그럼 800-600이니까 얼마? 200이 되는 거죠. 200. 그래서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200으로 얼마 변화? 400. 증가 감소? 감소하겠죠. 감소. 그런데 문제에서 뭘 줬냐면 공급 곡선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지 완전 비탄력적인지 단위 탄력적인지 얘를 구해보래요. 그럼 얘를 구하는 방법. 자, 공급 함수가 가격은 100이죠. 처음 출발한 게 가격은 100이잖아요. 그럼 가격 100을 쫙 그어보면 가격이 100으로 동일해요. 그려보면 가격 100을 표현해보면 가격 100 이렇게 쫙 돼 있는 거죠. 그럼 얘는 수평선. 양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완전 탄력적이에요?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인 경우잖아요. 그럼 가격이 300원이라면 P2 가격은 300. 그럼 얘를 또 쫙 긋죠. 가격이 300이면 얘를 표현해보면 이렇게 그어지잖아요. 가격 300으로 쫙 양에서 다 모든 양에서 가격이 300인 거잖아. 그럼 얘는 가격 300으로 무한히 양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니까 수평선 뭐라고 공부했죠? 완전 탄력적. 그러니까 공급 함수는 지금 완전 탄력적이죠. 지금. 답 몇 번? 5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7번. 자,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 보세요.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단 P는 가격, QD는 수요량,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봤더니 이번에는 뭐가 주어져 있죠? 공급 함수가 P에 대한 식이에요? QS에 관한 식이야? QS는 얼마로 고정돼 있는 거죠? 량이. 그럼 얘를 이제 분리수거를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럼 분리수거를 해보면 얘는 2P. 그러니까 P가 나왔을 때만 P 대신 그냥 대입시킨 거고 QD에 대한 QS에 관한 식으로 나오면 이 둘을 같게 놓고 푸는 거잖아요. 원래 했던 분리수거. 그럼 얘는 2P. 그럼 800에서 200을 빼면 얼마? 800에서 200 빼면 600. 그럼 P는 얼마? 300. 원래 균형 가격이 300이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변화된 걸 따져봤더니 QS가 400으로 변했대.
그럼 분리수거해보면 얘도 2P죠. 이 둘을 각계 놓고 풀면 P가 하나밖에 없잖아. 2P. 그 다음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 빼는 거예요. 800에서 400 빼면 얼마? 400. 그러면 P는 얼마? 200. 오케이? 그럼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300에서 200으로 100만큼 하락했다. 그래 놓고 공급 함수가 공곡선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지 단위 탄력적인지 완전 비탄력적인지를 또 구분해 보래요. 하실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그럼 뭐 하면 돼? 공급 함수는 지금 공급량이 고정돼 있는 거죠. 가격이 달라져도 공급량이 200으로 고정돼 있잖아요. 그럼 공급량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건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잠깐만. 저를 보세요. 탄력성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죠. 그럼 공급량이 하나도 안 변하는 게 완전 비탄력적? 그럼 공급량이 하나도 안 변하면 그냥 위로 올라가죠. 양이 똑같으니까 좌우가. 이게 완전 비탄력적 수직선. 그래서 양이 불변이면 얘를 딱 보자마자 양이 불변이잖아요. 이 식이. 그러니까 완전 탄력적인 거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인 거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수직선, 완전 비탄력적.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 꼭 푸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잠깐만 이쪽 보세요. 가격이, 자, 가격은 상하로 움직이나요? 우리 그래프에서. 량은 좌우로 움직이죠? 그럼 가격이 100으로 동일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그어보세요. 가격이 100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동일한 가격으로 얼마든지 양을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수평선.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완전 탄력적인 거고. 량이 이번에는 500이라면 공급량이 500으로 고정돼 있다면 이렇게 가는 거죠. 500에서. 네. 그럼 뭐가 고정돼 있으니까? 량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완전 비탄력적. 그렇게 기억을 해두는 거죠. 됐죠? 이제 매일기법 3. 중력 모델을 볼 겁니다. 중력 모델. 여러분 중력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허프의 확률 모델. 근데 이 내용들이 다 똑같다? 다 똑같아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서 나왔다? 그래서 두 물체 상호간에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더라. 끌어당길 인자에 힘력자, 인력이 작용한다? 그게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그걸 소매상점에 그대로 접목시킨 이론이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럼 저를 보시고 레일은 두 쪽으로 뻗어 있어요? 세 쪽으로 뻗어 있어요? 두 쪽. 그렇죠? 모노레일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도시 사이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오로지. 그 다음 이 철도 레일 두 쪽 사이에 장애물이 있으면 열차가 다닐 수 있다? 없다? 없으니까 얘는 장애물 관계를 따진다, 따지지 못한다? 따지지 못하는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그래서 현실에서는 상점이 두 개만 서로 작용한다, 여러 상점이 존재한다. 여러 상점, 여러 쇼핑몰, 여러 도시가 상호작용하니까 그 현실성을 높여주기 위해 나온 게 허프의 확률 모델. 여러 도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다음 허프의 확률 모델에서는 거리 위의 마찰과 관련된 계수가 다 2로 작용한다, 숫자가 달라질 수 있다? 장애물 관계를 인식해서 포장도로, 비포장도로 마찰 계수 달리 적용? 전문품, 편의품 달리 적용? 그게 마찰 계수였죠. 그런가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분수는 분자와 비례, 분모와 반비례. 그래서 우리는 비례하는 인구수, 크기는 분자. 이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크기나 인구수가 나오면 무조건 걔는 분자니까 그 밑에다 짝대기 짝 긋고 거리를 밑으로 깔아주면 된다. 분모로. 그리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무조건 제곱. 허프의 확률 모델은 마찰계수 승수를 위로 올려주면 되더라. 그렇게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풀어볼 거예요. 자, 1번. 보세요. A, B 도시 사이에 C 도시가 위치한다.
레일리의 소묘인력 법칙을 적용할 경우에 C도시에서 A도시로 구매 활동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레일리의 소묘인력 법칙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두 개를 줄 수밖에 없어. 도시의 인구수, 크기를 주죠. 크기를 주는 거야. 그래 놓고 거기까지 거리를 주나요? 거리를 줄 수밖에 없지. 네. 그럼 A는 A끼리 모은다? A는 A끼리 모아야 돼요. B는 B끼리 모아. 그리고 크기는 분자, 거리는 분모. 그럼 끝나죠? 여기에 마찰계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레일리의 소묘인력 법칙은 무조건 뭐다? 제곱의 반비례. 그렇죠? 그러면 이제 A도시의 유인력을 구해보면 A도시의 인구수 40만을 분자로 올리고 짝대기 짝 긋고 분모로 뭐가 들어간다? 거리 제곱 10의 제곱 맞나요? 그럼 10의 제곱은 얼마야? 100 나누면 4,000이죠. 그런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얘를 지금 이 식을 보여드린 거고 얘를 이렇게 적어서 문제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무조건 40만 나누기 크기 얼마? 10의 제곱 40만 나누기 100을 그냥 때려버리는 거죠. 이 옆에다가. 그럼 4,000이 나오겠지. 그렇게. 그 다음 B도시의 유인력은 B도시의 크기 인구수 16,000을 얼마로? 4의 제곱으로 나눠주나요? 그럼 4의 제곱은 16? 그럼 나누면 1,000. 그래서 지금 유인력의 크기가 4,000, 1,000.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구해놓으면 무조건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요. 따라해보세요. 큰 걸 작은 걸로 나눠줍니다. 그럼 얼마가 나오죠? 4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고? 4고 얘는 몇? 1. 그래서 몇 대 몇? 4대 1로 나누는 거죠. 몇 명을? 5,000명을. 그럼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5,000명을 C도시를 4대 1로 나눠 갖기 위해서는 얘를 4등분 쳐야 되나요? 5등분 쳐야 돼? 자, 얘 전체 하나를 4대 1로 나눠 갖기 위해서는 4로 나누면 안 된다가 느껴지세요? 몇 등분 내서? 5등분 내서 얘 4 갖고 얘 1 가지면 되네. 맞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구했다. 구하면 둘을 더하는 거예요. 나눈 다음에 큰 작을 해서 나눈 다음에 이 둘을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 5가 나왔죠. 5로 전체 인구수를 나눠버리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왔다? 10,000명. 10,000명의 얘를 몇을 갖고? 4니까 4배. 4만. 그 다음 B는 1이니까 10,000명. 그래서 4만 명에 10,000명.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문제 풀 때 무조건 어떻게 푸냐면 이걸 지금 이렇게 적은 이유는 보여드리기 위한 거고 실제 문제 풀 때는 나누기 거리 제곱 아예 제곱을 해서 들어가자. 그럼 10의 제곱이니까 100, 4,000 바로 적고 나누기 4의 제곱 16 해주면 1,000 4,000을 1,000으로 나누면 그냥 4가 보인다. 4대 1 그럼 4대 1을 더하면 몇? 5로 그냥 나눠서 4 주고 1 곱하기 4 곱하기 1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이제 2번 인구 10만 명인 도시 인근에 대형 할인점이 2개가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근데 중요한 건 도시 인구의 지금 몇 프로만? 70%만 대형 할인점을 이용한대요. 그럼 확률을 구해놓고 그 확률을 10만 명에 그냥 곱하면 틀리겠네요. 그러니까 안 헷갈리게 이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먼저 70%를 곱한 다음에 푸세요. 그럼 0.7을 곱하면 얘는 몇만 명? 7만 명 중에 이제 확률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확률을 구할 때 A 할인점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 수를 구하래요. 지금. 그럼 우리는 이 문제 풀 때 각각의 할인점의 유인력을 효용, 만족도를 구할 수 있나요? 아까 구했듯이 크기의 비례, 거리의 제곱이 아니라 지금 거리의 마찰계수 승수의 반비례. 그래서 항상 이 문제 허프의 확률 모델이 주어지면 크기가 주어지고 거리가 주어지고 마찰계수가 주어진다. 지금 그 얘기인 거죠?
그럼 이제 마찰계수 확인 얼마? 2라는 거 확인했다면 5천 밑에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5천 밑에 짝대기 짝. 왜 그었죠? 얘가 분자니까. 짝대기 짝 긋고. 이제 얼마? 거리가 분모로 들어오네요. 1의 제곱은 하나 많아? 1. 그럼 나누면 얼마? 얘 5천. 이렇게 적고. 그럼 B 할인점 크기 밑에다 짝대기 짝. 거리 얼마? 2. 2의 얼마? 제곱. 마찰계수가 2니까. 그럼 4인가요? 그럼 지금 2만을 나누기 5를 하면 얼마가 나온다? 5천? 2만을 나누기 4를 하면 5천이 나오죠. 그럼 전체는 얼만데? 전체는 만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게 어디래요? A 할인점의 확률이죠. A 할인점으로 갈 확률인 거야. 쇼핑몰로. 그러면 얘를 어디로 올린다?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리게 돼 있다? 분자. 얘 분자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5천이 분자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전체 얼마 분의? 만분의 5천이니까 50%? 그럼 지금 몇 명 중에? 10만 명 중에가 아니라 7만 명 중에 50%니까 얼마? 3만 5천 명? 3만 5천?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다 풀어놓고 어디를 찍을 가능성이 있다? 2번을 찍을 가능성이 있죠. 지금 이 제약을 못 보면 이 내용을 꼭 확인 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가 뭐가 다르나 보세요. 이게 문제로 나오면 분명히 2번처럼 틀려서 틀리시는 분들이 생겨나요. 자, 3번. 인구 10만 명. 지금 도시 인구의 70%가 할인점 이용하는 거 똑같아요. A의 시장 점유율 및 이용객수를 물어봤어요. 70%래. 그럼 먼저 10만 명에 곱하고 시작하라고 그랬죠. 몇만을? 지금 몇 프로를? 70%? 70%만 가니까. 그럼 70% 0.7을 곱하면 7만. 7만입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풀어야 되잖아. 그럼 똑같이 풀 때 확인 뜨는데 지금 마찰 개수가 대형 할인점 A는 얼마고? 2고 B는 얼마죠? 1로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1승 해야 되고 얘는 2승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크기 밑에다 짝대기 짝 긋고 그렇죠? 1제곱 지금 A 할인점은 마찰 개수가 얼마래요? 2잖아. 그럼 2승을 해요? 2승 하나만 하잖아. 그러니까 얼마? 5천이죠. 그런데 이제 B 할인점을 보면 B 할인점 크기 밑에다 짝대기 짝 그렇죠? 그럼 거리가 얼마? 2죠. 2잖아, 2. 근데 얘는 2의 제곱을 바로 그냥 때리면 안 되죠. 보통 2의 제곱을 때려서 이 문제를 틀린다고. 마찰 개수가 달라질 수 있죠. 각각의 도시별로 쇼핑몰별로 달라질 수 있다고요. 할인점별로. 그럼 얘 2의 1승이죠, 지금. 네. 그럼 나누면 얼마? 만. 그럼 전체 얼마 중에? 15,000 중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 알고 싶은 5천을 분자로 올리면 A 할인점 가서 물건 살 확률이 나오죠. 3분의 1. 15,000분의 5천은 3분의 1이잖아요. 33.3%. 아까는 50%였는데 이게 달라졌죠, 지금. 그럼 지금 얼마에? 7만에 0.333을 곱하면 얘는 수치가 23310이 나온다고. 대략적으로. 그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 달라졌다, 달라지지 않았다? 달라졌다죠. 그럼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만 보고 대답해 보세요. 얘 마찰계수 2, 얘 마찰계수 1이래요. 그럼 A와 B 중에 하나는 포장도로, 하나는 비포장도로면 어디가 포장도로일까요? 지금 마찰계수는 거리 위에 있는 마찰과 관련된 계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쇼핑몰을 갈 때, 할인점을 갈 때 포장도로로 가는 것과 비포장도로를 가는 것 중에 어디가 더 불편해요? 비포장도로가 더 불편할 거 아니야. 그럼 비포장도로의 마찰계수는 크겠죠. 이해되세요? 그럼 포장도로 쪽은 마찰계수가 작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마찰계수는 모두 똑같은 게 똑같게 적용되는 거다 달라질 수 있다?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얘가 마찰계수가 작은 거 보니까 얘는 포장, 얘는 비포장이겠지. 굳이 구분해 보자면.
네. 그러니까 문제에서 교통 조건이 양호해질수록 마찰 계수는 높아진다, 작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진다? 낮아진다, 작아지겠죠.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이제 4번. C 도시 인근에 A와 B 두 개의 할인점이 있다. 허플 상권 분석 모형 적용. B 할인점의 이용 객수래요. 이것도 B라고 나온 순간 이제 A로 풀어서 거의 대부분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걸 물어봤는지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먼저 걔를 체크하고 풀어요. 마찰 계수값이 얼마래요? 2. 그 다음 도시 인구의 몇 프로만? 60%만 할인점을 이용한답니다. 그럼 똑같이 문제 푸는 거죠, 이제. 그러면 칠판 잘 보세요. 우리 이 부분의 문제를 풀 때 똑같이 풀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푸는 거의 1단계가 뭐예요? 각각의 크기 밑에다 짝대기 짝 긋는다? 그거요. 그 다음 여기다 뭘 끌어와? 거리를 끌어오죠. 그럼 거리 10 들어가요? 10의 1승이에요? 2승이야? 2승. 왜? 마찰 계수값이 2니까. 그럼 얘 제곱 들어가면 얼마죠? 100. 그럼 5,000을 100으로 나누면 얼마? 50. 바로 계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B 할인점을 들어가요? 2만 밑에다 짝대기 짝. 무조건 짝대기 짝 그으라고. 얘가 분자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허프의 확률 모델은 크기 밑에 짝대기 짝 긋는다. 그래서 거리를 밑으로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20을 밑으로 가는 거죠. 20이 뭐다? 제곱. 그럼 20 곱하기 20은 400. 얘를 400으로 나누면 얼마? 얘도 50이 나오죠.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전체 얼마 중에? 우리는 비할인점에 가서 물건 살 확률은 전체 유인력을 다 더해서 분모를 만들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만 분자로 올려주면 끝나는 거죠.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럼 전체를 다 더했어. 그럼 50에 50을 더했으니까 100. 우리가 알고 싶은 건 50. 비할인점도 50이잖아요. 그럼 얘는 50%? 그럼 50만 명에 50%, 15만 명을 찍으면 절대로 안 되죠. 이 문제에 다행히 뭐가 없어? 15만 명이 지금 없죠. 근데 뭘 먼저 곱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60%? 그럼 곱하면 18만? 얘를 구해놓고 얘의 50%니까 몇만? 9만.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뭐만 할 수 있으면 된다? 크기 밑에 짝대기 짝, 거리를 끌어와서 분모로 집어넣으면 된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무조건 제곱, 허프의 확률 모델은 마찰 계수값을 그대로 크기를 적용시켜주면 된다. 단 주의할 건 무조건 2로 주는 건 아니다. 그럼 역사상 마찰 계수값이 3으로 준 적이 있을까요? 3승 때리다가 귀찮아 죽어. 그래서 3승이 나온 적이 없어요. 1은 나온 적이 있어. 주의를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이제 5번. 뭐가 차이가 났는지 한번 보세요. 다음 표는 어느 시장 지역 거주지 A에서 소비자가 이용하는 쇼핑센터까지의 거리와 규모를 표시했대요. A 지역 인구가 5,000명이래요. 허프의 모형에 의해서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 객수를 구해보랍니다. 그러면 똑같이 문제를 푸는 거죠. 패턴은. 크기 밑에다 짝대기 짝. 그어요. 맞죠? 근데 공간 마찰 계수 값을 확인해야 돼? 확인하지 않아야 돼? 확인해야 되죠. 아니 먼저 확인해야 되잖아요. 마찰 계수 값을. 얘 승수니까. 그럼 짝대기 짝 긋고 이때 거리가 시간거리로 주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거리로 주어져 있어도 얘를 그냥 대입시키면 된다? 거리니까. 그럼 얘 제곱을 때려주면 되는 거죠. 5의 제곱 얼마? 25. 2000 나누기 25는 80. 계산기로. 그럼 얘도 짝대기 짝 5의 제곱 25. 그럼 얼마? 20. 전체를 다 더하면 얼마? 100.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인가요? B인가요? A야, B야. 1이에요, 2야? 1이죠, 1. 그러니까 얼마? 80을 분자로 올리면 100분의 80? 80%가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만 안 헷갈리고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몇 명 중에? 5,000명 중에 80%니까 몇 명? 4,000명? 맞아요. 이렇게 풀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어떻게 풀었나 보세요. 이렇게 풀었죠. 지금
2000 나누기 500을 해서 4를 구해서 풀어도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죠. 4대 1로. 이렇게 풀 수 있는 이유. 지금 뭐가 똑같죠? 시간 거리가 똑같아요. 그냥 모르겠으면 똑같이 풀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좀 더 빨리 푸는 방법은 쇼핑센터 1과 2가 시간 거리가 5분, 5분으로 똑같죠. 마찰 개수가 똑같이 2승이란 말이에요. 2란 말이야. 그럼 이 분모는 이 비율에 몇 대 몇에 영향을 끼치지 않죠. 크기의 비례가 크기. 쇼핑센터 1과 2의 크기, 면적만 비교하면 몇 대 몇이 나오는지만 알면 그게 비율이다. 그 확률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 2000을 얼마로 그냥 나눈다? 500으로 크기로 나눠버리면, 큰 작 해버리면 얘는 4대 1. 그럼 전체 100 중에 4면 80%? 100을 5등분 치면 20%잖아요. 20%의 애가 4를 가지니까 80%가 되는 거지. B는 20%가 되는 거고. 네. 그럼 그렇게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이 있대요. 얘는 저하고 무조건 약속할 거예요. 얘가 32회 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이제까지. 또 나올 수 있어요.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큰 도시를 작은 도시로 나눠요. 따라해보세요. 큰 작. 예, 큰 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큰 작을 하면 9만을 만으로 나누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얼마가 나와요, 숫자가? 9가 나왔죠. 9는 뭐의 제곱? 3의 제곱?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은 반드시 큰 작을 하면, 따라해보세요. 큰 작을 하면 무언가의 제곱이 나온다. 그러니까 얘가 큰 작하면 4가 나오거나 9가 나오거나 16이 나오거나 25가 나오거나 36이 나온다고요. 4는 뭐의 제곱? 2의 제곱.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 25는 5의 제곱. 36은 6의 제곱. 나와요? 그럼 이때 제곱과 제곱근을 씌울 거니까 걔가 지워져서 알맹이만 쏙 튀어나와. 그럼 3의 제곱에서 알맹이가 튀어나오면 얼마가 튀어나와요? 3. 그래서 이 알맹이만 구해내면 이 문제는 다 푼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 거리를 이 알맹이로 그냥 나누는 게 아니라 뭐만 더하게 돼 있냐면 1만 더해요. 1만 친구 따라해보세요. 1만 친구. 예, 1만 더해서 걔로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4로 구했어요. 그럼 전체 거리 16을 얼마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답이 튀어나옵니다. 16 나누기 4는 얼마? 4.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때 구한 4가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인가요? 큰 도시까지의 거리야? 분기점으로부터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예요. 우린 항상 얘를 구할 거야. 얘를. 그럼 지금 문제에서 A 도시와 B 도시 중에 뭐가 더 작죠? B 도시. 지금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분기점부터 B 도시까지의 거리니까 이 4km가 그냥 답이다? 답이죠? 맞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제 문제가 뭐가 달라지나 봐. 7번 보세요. 똑같은 문제야. 5만이고 2000이래요. 여기 보시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인가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거 난방을 꺼버리고 싶네. 더운 데다가 아주 그냥 서서히 졸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5만에 2000 그리고 문제에서 딱 봤을 때 A 도시까지의 거리죠.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서 제일 먼저 확인을 떠야 될 건 큰 도시까지의 거리인지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A와 B 중에 뭐가 커? A가 크고 B가 작죠. 그래서 아까 그 공식대로 풀면 나오는 게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죠. 지금 큰 도시까지의 거리를 물어봤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똑같이 풀어요. 큰 작하는 거야. 계산기로 5만 나누기 2000을 해주시면 얘 얼마가 나와요? 25가 나오죠. 그럼 얘는 뭐의 제곱? 5의 제곱. 알맹이 쏙. 뭐가 튀어나오고? 5가 튀어나오고 여기다 1만 친구 1을 더해요. 얼마? 6. 6으로 얘를 나눠. 6으로 얘를 나누면 되죠. 그래서 4가 나왔어. 그럼 4가 답에 있어. 보기 중에 얘를 쿡 찍으면 B 도시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죠.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구해놨다면 얘가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니까 전체 도시 거리 얼마에서? 24에서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를 빼면 큰 도시까지의 거리가 나온다? 그렇죠?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얘를 보통 다 어떻게 풀게 만드냐면 2000이니까 얘를 5만으로 나눠. 그럼 25분의 1. 그럼 알맹이를 빼면 5분의 1. 거기다 1을 더하면 5분의 6. 개로 나눈다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분수식의 계산을 잘 해요? 못해? 못해. 그래서 헷갈려서 틀려요. 이 문제를.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뭐 하는 거다? 큰 작 하는 거야. 큰 작. 그래서 뭐까지의 거리를 구한다? 작은 도시까지의 거리. 그래서 큰 도시까지의 거리를 문제로 물어보면 전체 거리에서 구한 놈으로 빼주면 된다. 됐죠? 그럼 안 헷갈리고 문제를 푸는 거야. 여기서 1만 친구 더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컨버스의 분기점 이론에 1만 친구를 꼭 해줘야 돼요. 딱 보니까 이제 10분 쉬고 뭐가 들어가네요? 화폐 시간 가치? 그럼 화폐 시간 가치는 재밌나요? 재미가 없나요? 아주 재밌죠? 가장 재밌는 게 화폐 시간 가치잖아요. 네. 그 내용을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10분 쉬고 내용을 봅니다. 휴식 시간 잘 휴식해 주시고 제가 난방은 좀 조절을 한 다음에 들어와야 되겠네요. 네. 네, 10분 쉬세요.